투자스쿨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장 온기가 좀 번지고 있습니다. 오전장에 뉴욕 증시에 영향을 받았던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어느 정도 낙폭도 많이 회복을 해나가고 있고요. 특히나 반도체 종목들 여전히 관성적인 상승을 기록하려고 현재는 낙폭을 많이 줄인 상황이라는 점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 속에서 또 2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3월을 준비할 수 있는 전략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먼저 오늘의 투자스쿨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을 견인할 수 있는 섹터에 대해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장 보시면요. 최근에 코스피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크게 보여줬죠. 무려 6,300포인트까지 장중에 터치를 했었고요. 다만 이 코스닥 시장은 예상 대비했을 때는 코스피 대비 좀 부진한 모습들을 기록했습니다. 먼저 코스피 6,000포인트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지금 무려 18거래일 만에 5,000포인트에서 6,000포인트까지 1,000포인트가 뛰어오르는데 18거래일 채 한 달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2월 들어서 3거래일을 제외하고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수급적으로는 기관의 매수세가 이 코스피를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은 다만 8거래일째 현재도 매도세를 취하게 되면서 최근에는 매도 기조가 조금 더 강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물론 이렇게 코스피가 잘 올라갔던데 이 공신이라고 한다면 반도체를 들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가 20만 원을 넘어서고 SK하이닉스는 100만 원 선을 돌파하고 이렇게 목표 주가 자체도 20만 원, 100만 원에서 멈추지 않고 더욱더 상향 조정되다 보니까 반도체 또 메모리 업체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수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 금융이나 지주사, 보험사들, 이 은행, 증권까지도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들을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그동안 순환매도 빠르게 돌면서 자동차 종목들도 온기가 번지기도 하고요. 2차 전지 종목이나 석유화학 섹터가 오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순환매로 대형주들 그리고 금융주들에 대한 랠리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코스피 6천 시대에 돌입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글로벌 증시 가운데 정말 수익률이 돋보이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 우리 증시의 모습입니다. 네, 다음 장 살펴보시죠. 네, 이렇게 코스피가 잘 올라가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은 생각보다는 아쉽습니다. 지난 1월에 이 천스닥을 도달하면서 사실 굉장히 오랜만이죠. 거의 4년 만에 1000포인트 선에 복귀하기도 했었고요. 이달 들어서도 미미하지만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 대비해서 봤을 때는 여전히 저조한 이 성과를 좀 아쉽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코스닥 시장의 상장사 시가총액의 합계가 약 650조 원 수준입니다. SK하이닉스 단일 종목의 시가총액에도 미달되는 모습이 고요. 시총 상위 2차 전지라든지 바이오 종목들이 아주 눈에 띄는 상승을 기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코스닥 시장도 이 상승률이 생각보다는 저조했습니다.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도 크게 유입되지 않았다는 점도 특징이고요. 이익에 대한 정당성이 결여되기도 합니다. 앞서서 보신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제로 이렇게 이익이라든지 실적이 나면서 주가도 동행하는 모습을 기록했다면 코스닥은 수급의 효과가 조금 더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익 정당성이 결여되다 보니까 12개월 기준 PER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 장 보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정부에서 기조 자체가 코스닥 시장에 대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만한 지점들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동전주에 대한 상장 폐지 요건 카드를 꺼내들기도 했었죠. 미국 나스닥에도 페니스톡 퇴출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1달러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일정 기간 이 부분이 유지가 됐을 때 결국 상장 폐지 수준을 밟게 되는데요. 오는 7월부터 30일 연속 이 1,000원을 밑돌 경우에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요. 90일 가운데 절반 이상 이 1,000원 미만이 안 되면 이 상장 폐지 요건으로 가게 됩니다. 어느 정도 강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여기에 67개의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에 관련돼 늘리는 방안에 기금자산 운용 방안도 이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지금 모두 소개가 되지는 않지만 지금 2025년도 들어서 지난해부터 코스닥과 관련돼 이 활성화 정책 추진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 2018년에도 있었는데 이와 좀 유사한 이런 부분에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의지가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대한 차이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닥 시장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레슨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JNC 투자자문의 수재민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1교시 투자 포인트 알려주세요. 앞부분에 너무 다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일단은 첫 번째 코스피, 코스닥 키맞춤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1교시 포인트로 잡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내용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결국에는 코스닥 쪽으로 돈이 안 들어오는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종목 사는 건 별 부담이 없지만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섹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코스피볼을 좀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서 개인들한테 코스닥으로 개인들 빨리 코스닥 투자하세요라고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벤처 펀드라던가 연기금의 포트폴리오 구성의 변화를 줘서 기금들 자금들을 먼저 유입을 시키고 그렇게 주가가 올라가면 개인들이 따라오는 방식으로 지금 정부가 주도해서 코스닥 부양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코스닥 벤처 펀드 자금인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변화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그 자영업자가 아니라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IRP 계좌, 뭐 연금 저축, 아무래도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들에 아마 가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코스닥 벤처펀드 같은 경우도 이쪽에 투자를 했을 때 과거까지만 해도 살면서 한 총액 누적해가지고 소득공제를 200만 원인가까지 300만 원인가까지 해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번 연도 바뀐 게 매년 200만 원까지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금액의 10%인 금액을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라고 했거든요. 즉 절세에 관심이 있는 재택 투자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IRP라든가 연금 저축뿐만 아니라 코스닥 벤처펀드라는 이러한 것에서 관심을 가지게 될 거고 이쪽으로 자금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모였던 자금이 이제 코스닥 쪽으로 투자가 들어가게 될 테니까 코스닥 쪽으로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는 게 점점 커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연기금 같은 경우도 앞부분에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다양한 부분으로 기금을 확대하고 포트폴리오 구성 자체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연기금 또 코스닥 벤처펀드의 자금 이 두 가지의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왔을 때 당연히 코스닥 지수는 활성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고려해 볼 게 그런 거죠. 그러면은 코스닥 시장 좋으니까 모든 종목이 다 갈 수 있을까? 이런 기금들 자금들 따라 들어오면 모든 종목들이 과연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벤처펀드 자금, 연기금 자금 이런 자금들이 과연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까? 공격적인 투자를 하더라도 적당한 선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실적이 좀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에 대해서는 웬만하면은 매수를 하기 힘든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이 연기금이라던가 코스닥 벤처펀드 자금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그냥 코스닥 종목 안에서 뭐 아무거나 산다 이 느낌이 아니라 웬만하면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150위 안에 들어가는 종목군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추려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이 시가총액이 너무 작은 종목 같은 경우는 기금들에서 좀 꺼릴 수밖에 없는 게 본인들이 매수세를 넣었을 때도 문제지만 나중에 빠져나올 때도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의 변동성이나 괴리율이 커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 같은 경우는 재료시장에서 소외받는 경우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꼭 종목을 골라서 매매를 한다 하시면은 시가총액 큰 종목군들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금 자금이 또 코스닥에 유입이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오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작은 종목들을 고르기에는 기금 쪽에서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보자. 사실 정부 정책도 동전주들에 대해서 좀 퇴출 요건을 강화하는 등 이런 방향성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1교시 투자 포인트로 시총 상위 종목들 코스닥 쪽에서 좀 더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2교시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코스닥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걸 알면 이제 그다음부터 코스닥 지수의 커플링에서 올라가는 섹터를 여러분들이 선정하는 게 좋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코스닥의 메인 섹터라고 한다면 2차 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일 겁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 여러분들이 일단 먼저 트렌드를 좀 먼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뭔가 좋은 뉴스가 있으면 종목이 올라가겠지? 뭔가 좋은 뉴스가 있으면 2차 전지가 올라가는 거고 좋은 뉴스가 없으면 2차 전지 움직이지 않을 거야.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좋은 뉴스가 있으니까 올라가는 걸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시장의 트렌드는 산업 이슈를 가지고 종목군들이 따라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다들 머릿속에 지금 딱 여러분들 다 머릿속에 생각이 그거 아닌가요? 코스닥
3천 가나요? 코스피 7천 가나요? 다들 머릿속에 시장 지수가 어딜 가나요가 포커싱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는 우리가 코스피 뭐 2천 시대, 3천 뭐 중산 이럴 때까지만 해도 코스피 3,700 가나요? 3,800 가나요? 여기에 대해서 주목받았던 게 아니라 산업 이슈, 뭐 AI에 대한 이슈가 어쩌고 저쩌고, 뭐 데이터 센터 이슈가 어쩌고 저쩌고 막 여러 가지 이슈들을 통해서 어쩌다 보니 시장 지수가 그 이슈와 함께 합쳐서 따라 올라간 느낌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때 시장에서는 산업 이슈를 바탕으로 종목 안에서 섹터 순환매가 골고루 나왔어요. 뭐 대형 종목이 움직이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파생되는 산업군의 종목도 움직이고 그러다 보면 좀 덜 가벼운 종목도 움직이고 뭐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돌았다라고 하면 지금은 다 포커싱이 그냥 뭐 어떤 산업이 좋지가 아니라 코스피 7천 가야지, 코스닥 3천 가야지, 코스닥 7천 가려면 뭐가 가야 되지? 라는 생각 때문에 시장 지수를 적극적으로 추종하는 종목군들 위주로 이슈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서가 다른 거예요. 이슈 때문에 걔네들이 가는 게 아니라 시장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얘들이 걔들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움직이면서 타당한 이유가 필요해서 이슈가 만들어진다. 요 흐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는 여러분들이 코스닥도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앞으로 코스닥이 3천 간다고 근데 코스닥에서 여기 중소형 섹터 여기 되게 좋아 보이는데 얘는 진짜 알짜배기고 회사가 돈도 잘 버는 거고 진짜 좋은 애들이야 라고 하더라도 걔네들이 움직이지 않고 코스닥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2차전지나 제약바이오 이쪽이 우선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쪽에 관심을 좀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보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가 결국에는 코스닥 지수가 위로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뭐냐면 제약바이오, 2차전지 얘네 둘 중에 한 명이 발목은 잡으면 안 돼요. 만약에 얘네 둘 다 강세를 보이게 됐을 땐 코스닥이 정말 미쳐 날뛰는 거고 한 명이라도 강세를 보이게 되면 코스닥 지수는 올라가요. 하지만 한 명이 발목을 잡게 되면 그때부터는 상승률은 더뎌지거나 횡보를 보여주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럼 왜 최근에 이렇게 코스닥 쪽에 힘이 없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이유도 있었던 거죠. 제약바이오가 코스닥 지수에 발목을 잡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거. 제약바이오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가 사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답답하실 거예요. 막 시장 지수 엄청 올라가는데 나는 내 계좌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고 나는 지금 이걸 손절하고 빨리 지금 나라도 삼성전자로 빨리 넘어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도 하시면서 좀 약간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일단 제약바이오가 이슈가 없기 때문에 안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자꾸 제약바이오에 지금 좋은 이슈가 없어서 안 가는 거겠죠? 그럼 좋은 뉴스 나오면 올라가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 종목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슈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종목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슈가 나와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투자자분들은 이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제약바이오가 약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뭐가 있었냐면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 원래 이런 기대감이 살아 있었었는데 연준 의원 이제 새로운 의원이 바뀌면서 의장이 바뀌죠. 의장이 바뀌었는데 매파적인 인물로 바뀐다라고 하면서 금리 인상할 수 있을까? 당분간 동결이 지속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불안감. 거기다가 이제 고용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탄탄하게 나오면서 경제 지표도 탄탄하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축소되어 갔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축소된다? 제약바이오가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할 때 움직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약바이오라는 섹터는 지금 당장 실적을 막 내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하고 미래를 위해 투자를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났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돈을 크게 많이 버는 이런 구조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할 수 있는 그 제약바이오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개선돼야 제약바이오의 이슈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즉 금리가 낮아야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 금리 인하가 되겠구나, 금리 인하가 지속되겠구나 이 기대감이 먼저 시장에 깔리는 게 우선인데 문제는 지금까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죠. 오히려 이러다가 까딱 잘못하면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불안감이 존재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올라갈 수 아예 없는 환경 그런 상황이다 보니 제약바이오가 발목을 잡으니까 최근에 2차전지들이 좀 힘을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지수가 힘있게 치고 올라가진 못했던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왜 상황이 달라졌냐? 지금까지 연준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용지표. 고용지표를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실하게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그때 가서 금리 인하하지 뭐. 약간 이런 스탠스를 유지해 왔거든요. 근데 1월달 FOMC 회의에서는 이제 경제 지표도 당연히 중요한데, 이제 물가 지표도 이제 좀 더 참고해서 보도록 할게. 약간 이런 식으로 뉘앙스가 바뀌었습니다. 쉽게 말해, 그 전까지는 물가가 좀 낮아진다라고 하더라도 연준이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물가 낮아지는 건 당연해야지. 이거는 우리에게 당장의 금리 인하의 근거가 될 수 없어.
라는 식으로 배제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뭐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시장 기대보다 좋게 나온다라고 해도 그게 금리 인하의 기대감으로 연결되지 못했었어요. 고용 지표에만 집중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1월 FOMC 회의록을 보면은 거기 안에서는 이제 물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이 코멘트가 등장을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내일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일 만약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시장 기대보다 훨씬 낮게 나온다라고 하면 예전 같았으면 금리 인하의 기대감으로 연결이 안 됐겠지만 이제는 그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는 소리는 뭐다? 제약바이오 섹터가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오늘 저녁에 경제 지표 발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미증시가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지수가 시장 기대보다 낮게 나왔다라고 하면서 반등을 성공한다라고 하면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어쩌고 뭐 이런 얘기가 만약에 뉴스에 안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다음 주부터 제약바이오 섹터의 반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섹터, 이제 낙폭 컸던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낙폭의 절반 정도까지의 기술적 반등을 한번 노리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빼놓을 수가 없죠. 2차 전지는 뭐 아까 말했지만 결국 이제 연기금 자금이라던가 코스닥 벤처펀드 자금이 코스닥 쪽으로 유입이 됐을 때 시가총액 큰 거, 2차 전지 제약바이오. 그럼 이 중에 뭐 사지? 근데 2차 전지라고 뭐 사실 지금 실적이 엄청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묶일 수 있는 것들이 많죠. 기존에는 2차 전지는 전기차? 야, 전기차 안 팔리면 끝이잖아.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 싫어한대. 이러면서 소외받았지만 이제 시장은 알고 있어요. 아, 데이터 센터의 분산 전원이라던가 ESS 이런 것들은 정말 필수적이다라는 거. 자,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연결되면 로봇도 있죠. 아, 로봇에도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 시장은 좀 더 커질 수밖에 없겠다. 근데 여기서 또 한 단계 더 나아간다라고 생각하면 피지컬 AI라는 게 꼭 로봇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율주행 택시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AI를 접목시킬 수 있는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을 피지컬 AI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안에서 기름 넣는 것들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 다 배터리가 필요하니 결국 AI 산업이 확장하고 이 소프트웨어였던 AI가 현실 세계로 나오는 이 시대에서는 결국 배터리가 필수구나. 그러니까 배터리 시장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연기금이라든가 코스닥 벤처펀드 자금이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리고 시가총액 큰 곳을 고민해 본다라고 하면 2차 전지일 가능성이 높겠죠.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코스닥 지수 3,000에 뒤처지고 싶지 않아라고 하면 코스닥 레버리지가 사실 뭐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지만 그게 아닌 섹터에서 종목을 고른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기둥을 세웠을 때는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이 두 쪽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둥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슈보다는 환경이 먼저 조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부분 강조를 주셨고요. 제약바이오 섹터 그리고 2차 전지까지 이 코스닥 쪽의 섹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레슨 정리 들어보겠습니다. 결국 그렇죠. 2차 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 특히 우량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전략을 잡자. 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 섹터 내에서도 제약바이오 2차 전지를 보시되 좀 더 큰 종목들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전교석차 시간에서 종목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4등과 5등 종목 확인해 봅니다. 보여주세요. 네, 먼저 제약바이오 쪽입니다. 알테오젠 그리고 ABL 바이오를 주셨습니다. 이쪽 투자 포인트 잡아주세요. 이거는 좀 당연히 이 종목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코스닥의 대표적인 또 제약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오늘 생산자 물가지수가 좋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다음 주부터 이쪽 부분에서 약간 기술적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전고점을 갱신하는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거기까지는 확답을 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물론 얘네들이 만약에 전고점을 넘는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정말 코스닥 쪽 정말 불나서 날아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을 갱신하는 상승보다는 이쪽이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 낙폭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큰 섹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고점을 목표로 잡을 게 아니라 예를 들어 ABL 바이오 차트 한번 간단하게 봐드리면 지금 차트 보시면 보통 주가는 항상 급격한 낙폭의 절반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을 보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ABL 바이오가 여기서 절반의 기술적 반등을 보인다? 21만 원에서 22만 원 정도 사이의 기술적 반등을 보일 수 있는 만큼 이런 식으로 제약바이오 섹터인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낙폭이 좀 커져서 지지부진 지금 재미없는 상황이야 하시면 낙폭의 절반 정도 아래로 평단을 이번 주 그리고 오늘 생산자 물가 지수 괜찮다라고 하면 월요일 날 추가 매수를 진행해서 낙폭의 절반 아래로 평단을 낮춰 놓으신다라고 하면 수익 보시는데 문제 없고요.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전고점까지 본다라는 느낌보다는 이런 식으로 낙폭의 절반을 목표로 잡는 식으로 매수 전략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떨어진 구간의 절반 정도를 되돌린다. 이쪽을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등 종목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2차 전지도 대표 종목 에코프로 BM입니다. 설명해 주시죠.
이쪽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제가 예전부터 여러분들한테 2차 전지를 되게 많이 말을 하면서 전고체 쪽을 좀 많이 말을 했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전고체 소재 관련 기업으로 묶여 있고 또 코스닥 쪽에 누가 뭐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한 종목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결국 코스닥 지수 올라가는데 에코프로비엠이 빠진다? 이거는 사실 상상이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코스닥 지수가 저는 올라갈 것 같고 키맞춤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그 어떤 2차 전지보다도 사실 에코프로비엠을 좀 더 주목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에코프로비엠 차트를 간단하게 봐도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급격한 상승의 한 절반 정도 선까지 조정을 주고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지금 반등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는 소리는 해당 종목 같은 경우가 한 19만 원 정도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전고점인 25만 원을 넘는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습니다. 그럼 현 구간 정도라고 하면 크게 부담 안 가죠. 최근 낙폭의 절반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와서 여기서 밀릴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19만 원 선이 강력한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 매수 전략을 잡고 전고점 부분으로 목표가 잡는다. 그리고 뭐 코스닥 지수를 내가 추종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내가 코스닥을 좋게 보시는 분들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2등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셀트리온 그룹주 내에서 셀트리온 제약을 골라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결국 코스닥 지수 올라가려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올라가야 되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아쉽다. 하지만 AI랑 붙을 수 있는 성장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더 매력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그렇다고 제약바이오 쪽을 버려야 되는가?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제약바이오 안에서 시가총액이 크고 제약바이오 안에서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 뭔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대표적으로 셀트리온 제약이라는 종목이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고 호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셀트리온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최근 되게 기나긴 박스권을 벗어나서 위로 올라가는 만큼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그 흐름을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 높습니다. 일단 차트적으로 봤을 때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121선도 돌파 못하고 횡보하고 있다가 아래에서 지지부진하고 있다가 최근에 주봉상 되게 장기 이평선 힘있게 뚫어내는 모습이거든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6만 5천 원 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8만 원, 8만 원, 9만 원까지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인 만큼 내가 코스닥에서 제약 바이오 섹터 안에서 좀 안전한 종목을 고르고 싶다라고 하면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를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전성이 포인트였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1등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오히려 코스피 종목인 삼성 SDI 또 대표님께서 지난주 또 지지난주까지 계속 삼성전자 다음으로 추천해 주셨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어떤 점에서 가져오셨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코스닥 얘기하면서 왜 자꾸 코스피 삼성 SDI 말하냐 하겠지만 결국에 2차 전지의 상징적인 종목이고 2차 전지가 더 치고 가기 위해서는 리튬이온 배터리, ESS 이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결국 우리나라가 정말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리튬 가격이 올라가서 올라갔다. 2차 전지가 올라가게 되면은 야 그럼 리튬 가격 떨어지면 끝이잖아 라는 것과 중국이 이길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없거든요. 하지만 전고체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 개화를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점이 되게 필수적인 시장인데 이거를 가장 먼저 선점하는 기업이 삼성 SDI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삼성 SDI가 2차 전지의 밸류업을 불러올 수 있는 종목. 게다가 코스닥 지수 올라간다라고 해서 코스피는 막 혼자서 계속 빠질 일도 없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양쪽에 다 테마를 가지고 있는 삼성 SDI의 매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그때 잡아드린 목표가들은 뭐 전부 다 체결돼서 계속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거의 최종 저항까지 올라온 상태거든요. 만약에 해당 종목이 46만 원 정도 주봉상 지금 이 자리는 원래 밀려야 되는 자리예요. 여기서 만약에 소폭 밀린다라고 하면 한 40만 원 정도 선까지 밀리면서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추세를 만들겠죠. 자, 그러면 이 자리에서 밀린다라고 하면 40만 원 정도 선까지 한번 밀릴 수 있다는 거 인지하시면서 적립식 투자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삼성 SDI가 46만 원을 돌파했다. 그랬을 때는 50만 원 혹은 그 이상 정말 멀리 봤을 때는 전고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니까 46만 원 이탈세 돌파 시에는 50만 원을 목표가로 가시고요. 현 구간부터 40만 원 정도 선까지의 분할 적립식 투자는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굳이 안 잡아도 될 것 같아요. 네, 현재가부터 40만 원까지 또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함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삼성 SDI까지 1등 종목으로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투자스쿨 시간 JNC 투자자문의 수재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어제장 숙제 정답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분기 결산 서프라이즈를 발표했는데요. 예상치 하회했던 부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정답 공개합니다. 예전에 주력이었던 게이밍 부분이 이번에는 예상치를 하회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숙제도 내드리겠습니다.
코스닥 150에 특례 편입된 종목 골라주세요. 1번 셀바스 AI, 2번 에임드 바이오, 3번은 삼성 에피스 홀딩스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숙제 꼭 해오세요.